시장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짜볼 시간인데요. 와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파트너님을 모시고 오늘 수요일부터 이제 또 D-Day가 밝았습니다. 네네. FOMC가 이틀 일정으로 출발을 했고 이를 좀 지켜보고 앞둔 상태에서 시장은 좀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우선 간밤에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FOMC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네. 예정이 돼 있는데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다기보다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소비, 소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결과치가 전달 대비 0.6% 증가를 해서 컨센서스인 0.2%를 훌쩍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그러니까 근원 소매 판매 역시 0.7% 증가를 했고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 세부 항목들은 좀 둔화된 항목들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음식 서비스, 주류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전체적인 이 수치를 좀 증가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전자제품, 뭐 백화점 판매 이런 것들은 또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미국의 경기를 침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침체를 이 우려한 이 보험적 금리 인하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최근에 악화된 고용 보고서와 함께 어떤 이런 소비 관련된 지표들까지 안 좋게 나왔다. 전일 만약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국 경기를 침체, 그러니까 둔화가 아닌 침체로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일 발표했던 소매 판매 호조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이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된 게 아닌가. 금리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이 됐다.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금리 인하에 어떤 색채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파트너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저는 소매 판매 이제 뭐 항목별로 분명 차등이 있긴 했지만 이게 오르는 걸 보고 아직 관세가 이 소비자한테 확실히 전가되기 전에 좀 사람들이 빨리 사모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세가 사실은 지난번 PPI라든지 CPI를 보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가격 전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쵸, 이제 아직은. 하는 기업들에서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지금 상호관세, 뭐 보편관세 이후에 실제 소비자들의 물가로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기업들이나 이런 이 부분에서 또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4월 달 이후로 최근에도 많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가 실질적인 어떤 이 실물 경기로까지 이전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결과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조금 흡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FOMC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결국은 저희가 주시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지금 리사 쿡 이사도 참가를 하게 됐고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도 정말 가까스로 통과를 하면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또 각자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리사쿡 이사의 해임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티브 마이런 연준 그 인준 절차 통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시장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크게 끼칠 것 같지는 않고 끼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25bp 인하 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내 3회 인하 정도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미리 시장에서 땡겨서 반영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차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최근에 이런 상승 추세 자체를 뭐 꺾을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일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딩 전략,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큰 조정보다는 일부 뭐 비중 축소라든지 현금화를 하시고 아니면 미팅 이후에 FOMC 미팅 이후에 어떤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면 좋은 가격에서 내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러한 좀 시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주식 비중이 네. 좀 적으신 분들이나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포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어떤 포모나 이런 것들이 쫓겨서 FOMC 전에 내가 뭔가 이 큰 비중을 실어서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소위 베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조정 국면에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가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로서 너무 크게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파트너님 금리나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초반에 네. 채팅창에서도 뭐 25bp 할 것 같아요. 아니요, 50bp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특히나 만약에 뭐 B컷까지도 가게 되면은 시장이 많이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계시던데 거기까지는 막 거의 지수가 크게 빠지는 이 정도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일단 이번 점도표 발표는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점도표 발표는 지난 6월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점도표는 어땠나를 먼저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내 2회 금리 인하, 그다음에 내년 2026년, 2027년 장기 금리 전망은 대려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매파적인 정책 경로를 시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시장 관련 데이터들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고용 관련 데이터들이 특히. 그러면서 시장에서 현재 기대하고 있고 반영한 것은 연내 2회가 아니라 3회. 그리고 내년 26년, 27년 중립금리가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FOMC에서는 현재 이런 기준값에서 벗어나는 경우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5bp 인하와 함께 점도표상 연내 3회 시사, 그다음에 성명서라든지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제시를 하되 현재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뭐 자주 쓰는 표현이죠. 데이터에 따라 결정을 그쵸.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기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말씀드렸던 파월의 기존 스탠스와는 반대로 50bp B컷 인하와 함께 점도표상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성명서나 기자회견에서 뭐 인플레에 대한 하락세가 확인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톤이라든지 시그널을 던져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래요? 네,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고 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 급하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증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은 개인적으로는 25bp를 인하하되 점도표상에서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늦추거나 아니면 횟수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네. 그리고 현재 인플레에 대한 또 강한 우려의 톤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서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거나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번에 제시했던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야 된다.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되려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표출되면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확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떠한 변수도 가능하거든요.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번 FOMC가 기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그런 성격의 FOMC는 아니에요. 어떤 그쵸. 인하는 거의 네. 확실시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 FOMC 미팅 이후로 지수가 크게 오르면 내 주식 종목도 오르니까 좋고, 만약에 큰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FOMC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앞서 저희가 이제 FOMC 시나리오별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고 잠시 이 빅테크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경우 요즘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세의 회복인지 어떤지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더라고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이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뭐 이 하나였습니다만 네. 지금은 사실은 테슬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한 로봇 택시라든지 네. 아니면 로봇 옵티머스나 네. 이런 부분들로 달라지면서 주가가 다시 재평가되는 지금 그 변곡의 구간에 있지 않은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욕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가 차트 흐름 자체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주가의 수렴,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기간들 이후에 지금 그 응축된 에너지가 조금 발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그다음에 테크니컬 기술적인 측면들 모두 괜찮아 보인다, 테슬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AI라는 큰 이 트렌드에서 조금은 좀 소외되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어떤 이런 이 최근에 AI 버블이라든지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앞으로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밖에 오늘 빅테크들 뭐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영국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빅테크들도 영국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시장 뭐 파운드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 영국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영국은 최근에 재정이 문제로 인해서 3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이라든지 일본 30년 국채도 굉장히 이 높게 그렇죠. 네.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입니다만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주변국들, 특히 이제 이 선진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기 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일본의 BOJ한테도 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라. 사실은 그것이 이 장기 금리를 내려서 어떤 자국의 미국의 최근에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는 장기채 금리를 잡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압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나온 제스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조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영국 관련한 이슈들은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은 필요한 상황. 자, 이번 주에 뭐 영란은행과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벤트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FOMC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이제 달러 약세 기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반면 유로화가 뭐 4년 만에 최고 강세, 좀 대조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채권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유로화가 최근에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외환 시장은 통화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종 통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 지난번에 저희 22 통화 정책 회의 때도 그쵸,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로존은 어떤 금리 인하의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쵸. 라가르드 총재가 어떤 물가 목표치가
물가 본인 ECB에서 설정한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2년 향후 2년 동안에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 없다. 그쵸, 좀 약간 완료 신호를. 강한 언저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유로의 상승 원인이 되고요. 이와 반대로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그쵸. 그래서 네. 반대편에 있는 동안이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라가르드 총리가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언급한 것은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좀 강세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수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좀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떤 ECB나 아니면 유럽 쪽 정책 결정 기관들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ECB에서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지금 채권 이야기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2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좀 견조하게 나타났다. 간밤에 이런 내용도 전해졌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형이죠. 10년물 기준 뭐 4%에서 4.2 사이에서는 매수 추천을 좀 드리는 입장이고 역시 오늘 발표되는 점도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의 큰 방향성 자체가 좀 네. 결정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내 3회 인하, 그다음에 2026년, 27년 중립금리가 하향 수정된다고 하면 그간에 이제 벌어졌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3.5까지도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뭐 진역 세트 법안 발의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일정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 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FOMC 미팅 이후에 만약에 혹시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린 10년물 기준 4% 초반에서 그 이상대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오. 비중 확대를 해보시기를 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채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파트너님 나오실 때 채팅창에서 골드형 등장하십니다라고 했다가 채팅창에서 아니 금 말고 채권이 1순위라고 네. 하시면서 이제 또 이 파트너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네네네. 좀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채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2순위 항상 하방 경직성을 네네네. 강조해 주셨던 금과 관련해서는 금 선물이 또 한 번 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네네. 이젠 시선을 넓혀서 금 채굴 기업도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좀 그러니까요.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재 시장 여건들이 작용하면서 탄탄한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유지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부터 금값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했었던 어떤 그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금 매입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제재 회피라든지 자국 통화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목적이 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네. 현재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급등에 대비한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으로서 금이 지금 각광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금리는 인하는 하고 있대 미국 중심으로 네.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실질 금리가 더욱 하락하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금값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골드의 강세는 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냐.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네. 조정 없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부담으로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으신다고 하면 커버드 콜 같은 어떤 일정 정도의 하락이라든지 네. 횡보 장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버드 콜 ETF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추세가 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차익 실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근데 파는 날이 올까 싶은 정도의 오름세기도 해요. 아, 네.
뭐 오겠죠.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차익 실현을 하는 날은 그럼요. 오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를 미리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네. 아직 더 추세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아직은 수익 실현 시점은 아니다. 그걸 네네네. 고민할 필요는 없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 관련 ETF들 좀 살펴봤는데 GLD죠. 스파이더 골드 쉐어즈는 정말 또 한 번 신고가를 네네. 경신을 했고 그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굴 기업까지도 봤던 건데 채굴 기업 뭐 뉴먼트나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는 그래도 조금 더 완만한 흐름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어디서 네. 살펴봤는데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금값을 기준으로 더 올라간 ETF들도 있습니다. 워낙 골드 관련한 ETF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ETF가 됐던 아니면 뭐 현물이 됐던 뭐 좀 공격적인 분들은 선물이 됐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성향,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런 이 같은 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뭐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 ETF라든지 아니면 네. 현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금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을 키워드로 한다면 그 안에서 나의 투자 성향을 잘 이해하고 상품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개별 기업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뭐 틱톡 매각 최종 합의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오라클이 또 관련 소식으로 한번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라클에 대한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어저께 그다음에 어저께 어떤 오라클의 상승은 말씀하셨다시피 틱톡 이슈, 그래서 오라클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형성돼서 그 컨소시엄이 어떤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에 어떤 레벨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RPO 대규모 증가로 네. 향후 매출 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서 소위 수주 잔고. 그렇죠. 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뭐 이러한 평가가 이제 가장 주가 될 것 같고요. 뭐 AI 인프라 관련한 사업들, 특히 이제 뭐 IaaS 부분이라든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다른 경쟁 업체 대비 보여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오라클은 미래 가이던스라든지 어떤 제품 로드맵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기타 AI 관련 주식들보다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차별화되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네. 골드처럼 현재 주가가 좀 가파르게 그러니까요. 올라갔죠. 그래서 일부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주다 보니까 어떤 금리라든지 네. 어떤 이런 경기 상황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뭐 소위 예전에 밀림의 사자라고 밀리면 이제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곤 네. 했었는데 어쨌든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로 진입을 해서 다소 좀 얘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그러면 오라클도 조금 그 소위 건강한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네네네.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또 한 번 숙제를 좀 풀어야 하는 게 우선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이크론의 실적 성적표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우선 앞부분 먼저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 기싸움, 뭐 미중 입장에서는 서로 네가 양보해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엔비디아 때리기까지 좀 이어졌는데 이런 내용은 단기간에 풀리긴 좀 어렵겠죠? 사실 틱톡 관련한 어떤 시장에서 네. 좋아할 만한 이슈가 나옴과 동시에 중국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엔비디아 이슈가 하나가 나왔었죠. 별도의 매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SAMR 이제 중국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인데요. 좀 어렵긴 한데 엔비디아가 이제 반독점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멜라노스 인수 당시에 합의 조건들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 안에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2년도에 있었던 어떤 대중국 첨단 AI 가속기 수출 규제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내 어떤 그런 공급 의무와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규제 준수가 충돌하는 지금 영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향후 어떤 판매 금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과징금 정도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들만 봐도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합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좀 선례로 찾아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 관세 해방의 날 이후로 중국을 어떤 최상단에 둔 상태에서 주요국들을 통해서 대중국 제재가 들어갔죠. 대중국 제재를 들어가고 동시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타 주요국들과의 관세 협정을 어느 정도 결과를 지금 도출해 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뭐 지난 4월 달처럼 혹은 금융시장에 크게 어떤 이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미중 무역 협상 간의 내용들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 만약에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 시기상으로는 11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에이펙 정상회담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이런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종목들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11월 달까지는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악재는 과감하게 이제는 좀 넣어두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당분간은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서 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FOMC 이제 금리 인하 결과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구석구석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변주환 파트너님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시장을 볼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아직도 판단하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어떻게 좀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 어떤 금융시장은 경제 지표라든지 지표. 경제 이벤트라든지 네. 어떤 이런 정책들, 정책 방향들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시대가 변하고 이런 큰 트렌드가 변하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장 지표들도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어떤 이런 현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해외 투자,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좀 인지해야 되는 지표들을 제가 이 선별을 해서 VOD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이라든지 이 자료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재환 파트너의 투자 인사이트, 특히나 미국 주식 성공 지표를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 와우 글로벌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 이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